오늘 이 행사를 오픈 이벤트를 축하하기 위해서 영화 아카데미 원장님이신 유영식 원장님을 모시고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이 카파 필름 2017 전해제 특별상에 떡잎전에 와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 장편 과정이 올해로 이제 11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3편의 장편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감독님하고 그다음에 모더레이터 한 분을 제가 이렇게 모시도록 할 텐데, 하여튼 그냥 이런 시간 저희가 갖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영화 아카데미의 영화를 좀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영화를 좀 더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감독들하고 좀 더 밀착된 대화들을 나누고 싶사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아주 밀도 있는 얘기, 그리고 뭐 재밌는 이야기, 뭐 궁금한 점 이런 거 적극적으로 질문하셔서 이따가 Q&A 시간에도 더 재밌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 인사는 길면 재미없을 것 같고,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실 일단 모더레이터로 누가 오셨냐면 저보다 먼저 있었던 아카데미 전 원장이고 지금 감독이자 교수이신 최익환 우리 감독님이죠. 최익환 감독님을 일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익환 감독님 나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이클 럼블의 3명의 감독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장편 아기와 나의 손태경 감독을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성못의 유지영 감독, 그리고 애니메이션이죠. 우리 진진과 아키다의 조용욱 감독님 이리 나오십시오. 자, 우리 박수 좀 맞아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이나 보람찬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즐기다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익환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이 참 고마운데요. 이게 영화 아카데미를 모르면 못 올 것이고 한국 영화 중에 특히 독립 영화를 지지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찾아올 수가 없는 관객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팬의 입장 혹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어떤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 입장이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좀 영화를 만들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빛나는 지점들이 혹시 있을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좀 한번 소개 좀 해볼까요? 개인적으로 이름만 말고 이름만 얘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예. 좀 다른 특징이 없을까요? 영화의 뭐랄까 카피나 이런 게 있을까요? 카피요. 네. 손태경 감독입니다. 네, 아기야나 이번에 상영하고 이번에 이제 여름방학 작품 보신 연출 손태경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첨언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 거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아무튼 와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유지영 수성못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만드셨던? 네,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영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었고, 올해 이제 상영한 장편 수성못 연출한 유지영이라고 합니다. 영화 홍보하시는 분들께서 카피를 수성못에 붙여주신 게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게 삶이 빠져드는 곳 이렇게 수성못 해주셨던데, 네, 그 카피로. 참고로 아까 유지영 감독님이 여기 해주셨던 얘기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유지영 감독의 숨겨진 삶의 1mm는 요가. 이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네, 원래 다른 버전이 있었는데 너무 어둡다고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 연출하고 있는 조동덕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단편 남자의 자리라는 작품과 그리고 장편 우리 집 멍멍이 진진과 아키다라는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확실히 카피라면 따뜻한 해풍이 불어오던 시절 그 친구들이라는 카피 문구였는데 조금 영화가 추억에 관련되는 80년대 이야기를 담고 있어가지고 그런 카피를 붙였던 것 같고요. 몰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던 이유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감독님들이 만드는 영화들이 상업 영화라기보다는 실은 자기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느꼈던 무언가를 가지고서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영화적인 색깔이 그대로 감독님들의 색깔인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피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어떤 뭐라 그럴까 지금의 고민 아니면 영화의 방향들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쭤봤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여기에 불려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영화 아카데미 면접할 때 제가 면접을 다 봤어요. 면접을 다 보고 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분들을 처음 맞았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영화 아카데미 들어오기 전에 작품들을 다 봤었고 그리고 들어와서 첫 번째 작품, 두 번째 작품 그리고 장편까지 전부 다 보게 된 이유로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연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뭔가를 알 거라고 착각하셔가지고 저를 갖다 여기다가 불러온 것 같은데요. 각각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인 게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게 되게 진실한 사람들이어서 어떤 뭔가에 영입하거나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색깔들을 분명하게 갖고 가시는 감독님들이어서 제가 자신해서 여기는 꼭 오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서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영화적 팬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영화 전문가들이 그래도 꽤 저희 여기 아시는 분이고 그런 것 같아서 바로 그 다음에 좀 질문으로 좀 넘어갈게요. 아마 이거 공통 질문으로 일단 한번 넘어갔으면 하는데 영화 아카데미에서 아까 11번째 하는 장편 제작 워크숍인데 실은 이게 장편을 만든다는 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단편과 장편은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미술과 음악만큼 다르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게 공감을 하실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바로 입봉을 했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이렇게 독립영화를 한번 만들고 그걸로 다른 장편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도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첫 번째 장편을 만들었을 때의 느낌이 단편을 만들었을 때랑 또 어떻게 달랐나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장편 영화를 만드는 게 사실은 제가 영화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되게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던 일이었는데 실제로 작업을 해보니 일단 가장 먼저 느꼈던 건 촬영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단편 영화를 할 때는 우리가 몇 회차를 촬영을 하자고 계획을 하고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규모를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리면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장편 영화는 이제 호흡이 길고 우리가 소화를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느 회차쯤 왔을 때는 마치 회사에 고정된 시간에 출근해서 일을 하면 이런 느낌일까 싶을 정도로 몸이 반복 과정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꾸준히 멀리 보고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 작업이구나 해서 패턴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스태프들끼리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느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작업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 영화 촬영 과정이 힘든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서로 믿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감이라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스텝 혹은 배우분들 그 외 분들하고의 관계나 같이 소통하는 과정이
너무나 다르고 단편 때 작업했을 때보다는 비중이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조금 더 앞으로 인간관계를 소중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끝나고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셨군요, 별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끝나고 모 스태프분이 촬영 현장이 약간 난장판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근데 네, 농담으로 하신 얘기긴 하셨지만 네, 큰 뭐라 그러죠? 이제 척지지 않고 서로 네, 지금도 모이는 거 보면 그래도 네, 그런 큰 사고는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시현 감독님. 저도 손태겸 선배님이랑 비슷한 지점이 일단 있었고 보통 이렇게 뭐 여자 감독으로서 또 여자 연출자로서 힘든 게 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딱히 제가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거든요. 저는 근데 장편을 하면서 이제 이번에 남자 스태프들이 월등히 많았고 그게 이제 단편은 뭐 길어도 5회차 이렇게 찍어왔었는데 장편 작업이 이제 23회차를 증가했어요. 그 23회차 동안 두 가지 고민이 평행으로 갔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작업적인 고민과 또 하나가 이제 인간관계 말씀하신 건데 직접적으로 나와 누군가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도 스태프들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 그리고 또 특히 그것이 이제 나와 성이 다른 남성들의 갈등이 굉장히 폭력적인 양상으로 드러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나는 감독으로 또 이 현장의 뭐랄까 영화 연출의 감독이기도 하지만 현장의 지휘 감독으로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구슬려도 보고 뭐 이렇게 던지고 가면 나도 한번 던져도 보고 욕하면 나도 욕도 해보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거인 것들을 스태프들을 상대하는 뭐 특히 이제 남자 스태프들과의 갈등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실 여자들끼리는 지난한 대화로서 풀리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긴 대화가 일단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대화보다는 그냥 직접적으로 딱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좀 배워갔던 것 같고 또 하나는 호흡이 달랐던 건데 저는 이제 작업을 할 때 이제 조금은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어서 다 시나리오든지 뭔지 해놓고 현장에서 좀 바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장편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위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편은 이제 짧은 호흡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꿨던 게 뒤에 가서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 장편은 이제 구조가 다 이렇게 쌓여진 상황에서 앞에 걸 바꾸고 뒤에 이제 찍다 보면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틀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변수들을 허용하지는 않구나 장편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편과 장편 작업이 다르다는 것을 좀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단편 작업을 해오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장편이 있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완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찍다가 퇴근하고 싶다 욕망을 강하게 느끼신 것 같고 저쪽은 이거 하나 바꿨다 죽었구나 이제 그걸 느끼신 것 같고 우리 조정덕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진짜 제일 길게 작업하신 분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장편 애니메이션이 기간이 만드는 기간이 프로덕션 과정만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단 관계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게 시작해서 이제 중반쯤 되면 그들 각자의 이제 그 필름을 한 장 한 장 그리잖아요, 애니메이션은. 이제 그래서 본연의 모습 그 소통보다는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쪽으로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애니메이션 장편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이 경험들이 처음이고 또 이 시간도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
스태프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계속 이렇게 가져가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편, 저 같은 경우는 단편을 만들 때 단편이 어떤 것이다라는 어떤 그 분명한 어떤 단편이 모르겠습니다. 시적이라고 하면 이제 장편은 소설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 어떤 단편의 어떤 장점, 어떤 상징성에 대한 어떤 것들을 잘 다뤘나 하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해봤고, 그 단편 만들 때 장편의 얘기를 더 적합한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장편을 기획하면서의 만들면서 계속 고민이 계속 들면서 예, 하여튼 참고로 지금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아마 우리 집 멍멍이 진진과 아키다가 제가 해외에 있는 프로그래머한테 들었는데 거의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유럽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지금 굉장히 이름을 갖다가 막 날리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해외 나가면 굉장히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감독님이 지금 조정덕 감독님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놀랍더라고요. 저도 와, 우리가 박수 쳐주겠고 이 한 편으로 굉장히 큰 인상을 주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꼭 보시면은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쭉 봤어요. 그래서 쭉 보다가 여름방학에 준이와 순영이, 그 다음에 아기와 나의 도일이와 순영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주인공 남자만 바뀌었어요. 그런데 순영이는 아마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걸레라고 하는 어떤 여자. 근데 그게 그냥 걸레는 아니고 뭐라 그럴까, 이 손태경 감독님이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손태경 감독님이 늘상 관심 있는 게 삶의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인데, 그게 성적 소수자든지 아니면은 흔히 생각해서 남들의, 그러니까 흔히 사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던지는데,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자를 표현하는 것이 순영이라는 동일한 인물을 놓고 비슷한 캐릭터를, 물론 다른 사람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느낌은 달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달랐는데 그게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었던 야간 비행이나 여름방학 하고는 좀 다른 영역의 소재로 지금 아기와 나를 세팅을 해서 들어갔는데, 분명히 아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게 됐던 거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 제일 처음에 아기와 나가, 물론 이거는 여름방학을 토대로 한 얘기인데 여름방학에서 아기와 나로 진입하면서 어떤 고민들이 있었을까, 그렇게 좀 궁금했었어요. 네, 제가 항상 글을 쓰다 보면은 관심이 가고 영화로 풀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흥미가 꽂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보통의 삶,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 언저리 있는 인물들의 삶을 가져오는 걸 즐기는 것 같은데요. 사실 순영이라는 이름 자체도 제 초등학교 때 이제 메이트였던 여학생의 이름이었는데, 뭐랄까, 굉장히 또래들 사이에서 뭐 손가락질까지는 아니지만 좀 얘기가 좀 많이 도는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 전 개인적으로 어떻게 친하게 지내다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매우 다른 어떤 모습들도 많이 보고, 좀 심하게 말해서는 다른 친구들이 좀 짓궂은 친구들은 그 친구의 뭐 가방을 만지고 소지품만 만져도 뭐 손을 씻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같은 분단에서 제가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나 이렇게 함부로 혹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거나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의 어떤 선입견이 생기는 이유 같은 게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되었지만,
삶의 패턴이라는 게 다 고유의 사정들이 있고 자기 각자의 스토리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부분들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 지나고 성인이 돼서도 우리가 겉으로 잠깐 보면은 그 속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잘 알 수 없고 혹은 쉽게 색 안경을 낄 수 있거나 특수한 상황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의 패턴들을 그냥 우리가 관찰하는 느낌으로 보여주는 작업을 굉장히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방학에서의 캐릭터의 그 설정이라든지 아기와나 속에서 주인공이 처한 형편 같은 것들이 저의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느꼈던 것, 취향에 따라서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네, 제 그 관심들이 그런 사람들의 삶의 좀 디테일한 모습들을 따라가는 데서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을 완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거의 장면마다 싸우잖아요. 장면마다 싸우고 있는데 실은 싸움이라는 거는 서로가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 생각이 부딪히는 과정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 삶의 모순을 잡아내기 위한 게 실은 이 작가적 시선으로 항상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장면들이 하나를 가지고 아주 다양한 장면들, 그러니까 그 부딪힘들이 거의 장면마다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유려하게 되게 잘 다루시고 있어서 와 이미 거의 뭐 이제 완성되어 있는 연출가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 점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데 저한테 좀 더 약간 그게 이건 질문인데 그 아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부지영 감독님이 써주신 게 현실이라는 그 현실로서의 아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아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내 아기도 아니고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뒤에서도 그 나오는 그게 제가 착각했네요. 진짜 보신 걸로 착각해가지고 그러면 이 질문을 잠깐 넘어가기로 하고 아기가 나옵니다. 네, 아기가 나오는데 한번 궁금한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거꾸로 그 항상 등장하는 장면들 중에서 하나가 이 싸움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라는 게 항상 있더라고요. 아까 여름방학에서도 보셨겠지만 롯데리아에 앉아서 떠도는 학생들의 이야기 여기에서 우리가 과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실은 아기와 나에서도 약간 비슷한 패턴을 술집에서 싸우는 이야기로 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거에서 본인은 얼마나 어떤 자세로 하시고 싶은지 즉 저는 그게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 찍고 나서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이제 손쉽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현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모습들은 더 적나라하고 더 잔인한 상황들이 돋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일환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특히 제가 이제 이 작품을 하다 보면서 이제 여성 주인공이 되었는데 그 대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돌을 던지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돌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느낌으로 씬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돌을 너무 세게 던졌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진짜로 생각했던 게 현실에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선명하게 이 부분은 잔인하게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뭔가를 표현하자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의도를 이제 풀어서 이제 우리 같이 공감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관객으로서 영화를 볼 때 어떤 표현에 있어서 이제 너무 직선적이거나 아니면 일종의 불편감을 이제 관객이 느껴야 되는 어떤 씬들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관객이었는데 다 찍고 보니까 이 세계관을 그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상당히 뭔가 이렇게 적나라하고 선명한 방법을 사용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날의 칼과 같다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느끼고 봤던 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 모습을 좀 이제
고스란히 보여주고 우리가 서로한테 그 상처를 날리는 모습들이 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장면들을 중요하게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엔딩 장면이 참 훌륭하잖아요. 엔딩 장면이 되게 정서적으로 이 둘이 같이 손을 잡는 것도 아니고 서로 약간의 거리를 두고서 방학이 마치고 가을 우리가 이제 학기가 시작되는 곳으로 등교하면서 끝나는 장면인데 아기와 나에서도 참 엔딩 장면이 되게 좋아요. 굉장히 그렇게 쫙 빠져나오는 느낌이 되게 좋은데 한번 나중에 직접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거의 비슷한 패턴일 수 있으나 또 다른 그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엔딩을 참 멋있게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정 감독님 질문을 하면은 유정 감독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느 날 갑자기를 너무 좋아해서 아주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또 다른 선생님들이 다 뭐라고 했을 때도 저는 꿋꿋이 유지영을 지시해주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아마 키워드가 계속 갖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키워드가 우리 계속 보셨으면 알겠지만 죽음, 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자살 아니면 뭐 사랑. 근데 약간 아까도 잠깐 이제 소유로서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열정으로서의 사랑이라서 끝까지 가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상적인 사랑을 꿈꾸는 그래서 그게 죽음과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계속 유정 감독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성못도 그런 관점에서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궁금했던 게 수성못이 왜 수성못에 앉아서 수성못이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떠올리셨는지 그게 물론 대구 사시는 분이어서 그런 얘기 말고 그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떠올리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랬고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를 먼저 떠올리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나 배경에서 받는 어떤 공기, 그런 감정 같은 것들에서 영화가 시작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때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경상도 사투리로 포시랍게 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다 이런 건데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어떤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의 언저리에서 제가 있어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접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외적으로 굴곡 있는 삶을 살지를 않았고 다양한 경험을 못하고 대신 이제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내성적인 삶을 계속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제 내면의 어떤 풍경 같은 거에 계속 이제 나쁘게 말하면 골몰하는 거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와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에서도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키워드였는데 수성모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 안에 이제 상충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사는 게 좋고 저는 사랑하거든요. 삶을 잘 살고 싶다는 의지가 있고 또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나 죽음 같은 것들이 내 삶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덮쳐서 내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하면서 이제 허무에 빠지는 그런 마음속에 어떤 전쟁터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항상 영화에 내 마음에 그런 풍경을 녹여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수성못은 삶이라는 어떤 의지를 대표하는 희정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제 마음속에 나오는 인물들인 거죠. 그러니까 한 갈래로 삶을 대표하는 희정이가 나왔고 또 영목이는 이제 죽음을 대표하는 인물로 나오고 그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는 어떤 회색 분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경계에 놓여있는 희준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늘 같은 것들을 내 마음의 풍경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에서는 이런 인물들로 나왔다면 이번에 또 수성못에서는 뭐 희정과 영목 그 인물들도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 늘 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같은 제 안에 있는
두려움, 갈등 이런 것들을 영화적으로 표현하고 싶고 그것들이 관객들한테 어떻게 그리고 영화적인 이제 시네마틱하게 표현한 것들이 어떻게 다가가는지 이번에 나의 시도는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고 또 감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떤 지점에서 재미를 느끼고 그런 것들이 예술가적으로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성못이라는 건 또 제가 태어나고 자라온 곳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곳이 되게 어둡고 또 새벽에 자주 갔던 곳인데 안개가 끼면은 정말로 이제 자살 명소처럼 저한테 느껴졌어요. 그래서 배경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이야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수성못은 나중에 보시면은 아마 이제 우리 어느 날 갑자기 있는 호진이처럼 거기에 주인공 여자가 나오는데 이세영 배우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대구꾼은 어디서 찾았어? 내가 이제 질문했더니 대구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 대구 사투리 어쩜 이렇게 잘 써? 라고 했더니 거기에 따라서 아마 얘기해 주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캐스팅 하셨어요? 이세영 배우는 사실 오디션을 많이 보지 않고 제가 아역 배우였던 이세영이 지금 어떤 연기를 할까 문득 궁금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 오디션 자리에서 너무 도도한 거예요. 너무 도도하고 새침하고 그러다가 이제 영화 속에 보면은 치열하게 잔다면서 드러눕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갑자기 자기가 보여주겠다면서 오디션 자리에서 의자를 다 박차고 바닥에 지저분한 바닥에 들어 누웠어요. 그걸 보고 이 친구 똘끼가 있다. 정말 똘끼가 있다 하고 몇 번 얘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털털하고 거기 굉장히 성실하고 그런 것들이 희정이랑 되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허당이에요. 허당이고 그래서 고민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캐스팅을 하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영화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그런 것 중에 하나고 무척 흥미롭고 재밌는 배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형태의 호진이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아마 같이 그 배우의 매력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수성못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엔딩 장면이 되게 상징적이고 시적이에요. 또 참 이게 거의 비슷한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단편에서 장편으로 올라가는 어떤 공통점 중에 하나가 감독이 가지고 가는 기본적인 감성을 버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런 어떤 상징적이고 굉장히 시적인 어떤 결론 장면들 그런 이미지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남자의 자리의 확장판인데 훨씬 촘촘하고 훨씬 다채롭고 훨씬 이게 통영만의 얘기가 아니라 부산까지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측면으로 주인공 이름이 뭐더라? 재영이 어떤 모험 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캐릭터들이 다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나름대로의 사연들이 훨씬 더 많이 해서 나오는데 우리 이 진진과 아키다가 남자의 자리에서 진진과 아키다로 발전하게 됐던 그때의 생각과 그때 어떤 것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었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남자의 자리가 일단 만들어진 배경에는 제가 딱 극중 재영이 정도의 머리 스타일이 똑같죠. 네. 나이에 아들을 두고 있어서 그래서 재어린 시절의 어떤 잊혀지지 않는 어떤 선명한 기억들이 잘 지금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살아오면서 제 진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과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오면서 제 어린 시절을 같이 이렇게 소재로 하는 영화를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이야기가 다 사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버님이 그 수산시장에서 그거 경매하시고 어머니가 종교에 심취하시고 예. 이게 그냥 사실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소재를 가지고 이제 영화로 만들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 소설 도스토옙스키 소설 그 까라마조프 여행제들에 나오는 그 인물상들이 좀 생각이 많이 이제 어떤 비슷한 부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대의 어떤 물질을 최고로 이렇게 생각했고 그 이외의 어떤 문화적인 것들은 누리지 못했던 그 세대들에 대한 어떤 그 인물과 그리고 그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어머니가 종교에 심취하신 게 아마 그 아버지가 그런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뭔가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어떤 종교에 심취하셨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의 제가 이렇게 어른이 되고 또 아이들을 키워 나가고 하는 데서도 어떤 그 물질과 어떤 종교나 이상 같은 것들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소재로 삼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단편에서 장편으로 이렇게 얘기가 먼저 나갔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편 때 저는 그 에피소드들을 모으면서 이제 개에 대한 에피소드들도 있었는데 아마 그때 이제 단편을 하면서 이제 전부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어떤 일부만 이제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완결성을 지었고 이제 그 얘기들을 장편에서는 좀 마음껏 좀 이렇게 펼쳐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뭐 나중에 혹시 꼭 보시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1980년대 프로야구가 개막했던 그 시기에 통영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마 보실 수 있고 단지 그때가 아니라 그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왜 그렇게 가부장적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한 가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갖다가 해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 안에 너무나 애니메이션이지만 사실적이다라는 어떤 거기서 오는 오묘한 조합들이 실은 이 영화를 참 좋은 영화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든 힘이 있어서 이 애니메이션 다들 잘 안 보시잖아요. 애니메이션 꼭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뒤에 CGV 관계자분들도 계시지만 꼭 애니메이션 좀 잘 좀 배급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플로우로 해서 질문들 있으면 좀 한번 이쪽 분이 제일 먼저 손 드세요. 네, 영화 셋 다 잘 봤고요. 그리고 세 분 중에 저는 손태경 감독님께 일단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여름 방학 되게 인상 깊게 본 게 긴장감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유지하면서 거의 일필휘주로 나가셨던 게 일단 저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근데 오늘 보면서 그 여자 주인공 보면서 혹시 용순인가 했는데 맞더라고요. 그 이수경 배우를 올해 극장에서만 이제 4번째 보는 건데 용순, 침묵, 특별시민 그리고 오늘 이 작품까지. 근데 방금 이제 살짝 폰으로 찾아보니까 이 작품이 데뷔작이더라고요. 영화 데뷔작. 그래서 그 이수경 배우를 처음에 이렇게 캐스팅 이렇게 뽑게 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이수경 배우가 연기를 저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발성 이런 것도 되게 좋고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그 연기, 그러니까 아기야가 나까지 포함해서 연기 디렉션을 어떻게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두 개인데 일단 첫 번째 이수경 배우 어떻게 픽업했느냐? 이수경 배우를 처음 단편으로 데뷔시킨 것을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 예고 재학생이었습니다. 이 영화 준비할 당시에. 그래서 아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학생분들을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고, 이게 혹시나 이제 다른 어떤 분들 좀 죄송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 반에 들어가서 여러 분들을 이제 만나 뵀을 때 제 눈에는 이수경 배우밖에 안 보였어요. 사실 그 분들 중에서도 태도라든지 아니면 임하는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열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이제 둘이 있을 때는 그 배우가 있을 때 농담처럼 많이 하는데 이수경 배우가 키가 170 정도 되는 장신이에요. 여성 그 여학생들 치고. 근데 이 키가 약간 조금 커서 이제 우리가 이 샷을 잡을 때 조금 고민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 얘기를 스태프들 사이에서 했는데 이제 엿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손을 번쩍 들고 제가 내일까지 키를 3cm 줄여서 가겠습니다. 이런 농담을 칠 정도로 이걸 굉장히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디션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이제 했는데 다른 모든 분들의 의견이 같이 스태프들의 의견이 동일하게 이 분과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수경 배우를 처음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배우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그리고 현장에서는 저는 약간 그 배우분들과 말을 좀 많이 하면서 어떤 스타일의 작업을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더 보려고 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수경 배우랑 현장에서 연기적인 이야기 자체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혼자 생각에 잠겨있는 시간이 많은 배우였었거든요. 이 단편 작업을 할 때는. 그래서 혼자 이제 감정을 이제 잡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때 어떤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걸 어떻게 푸실 거냐고 이제 얘기를 해보고 본인의 이제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조금 바뀌어 드리는 쪽으로 했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영화 중간에 한번 이 배우를 완전히 믿고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굉장히 슬픈 어떤 감정의 씬을 찍을 때였어요. 근데 혼자 이제 저 구석에 가서 말없이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수경 배우가. 그래서 슬쩍 가가지고 지금 혹시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순영이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울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 그 생각과 감정을 이제 이해하시는 걸 보면서 이건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겠다. 그때 촬영 한 중간쯤 됐을 때 회치였거든요. 그래서 그 끝까지는 그 표현하는 거에 같이 맡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너무 좋은 친구랑 같이 하게 된 게 참 여러 가지 운이 잘 따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연출은 캐스팅이 50 이상이라고 하는데 좋은 눈을 가진 감독이 결국 좋은 배우들을 발굴하고 영화 아카데미 작품 통해서 나온 좋은 배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류준열도 그렇지 뭐 많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여하튼 이 좋은 감독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배우들도 같이 쫓아오는 것 같아요. 저 아까 뒤에 남자분 먼저 손 드셨던. 네, 그 실사 단편 두 편이 상당히 되게 터프한 면들이 보였는데요. 그 혹시 창작을 하시면서 두 분 감독님께서 뭐 어떤 좀 더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자신의 창작력을 스스로 좀 제한을 한다거나 좀 제동을 건다거나 뭐 그랬었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터프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터프한 걸까요? 뭐 영화가 상당히 영화 안에서 거칠은 말도 있었고 뭐 좀 충돌 지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표현에 있어서의 약간 거친 면. 그러니까 질문은 결국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또 단편에서 해볼 것이 있었느냐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창작 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창작력을 뭐 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스스로 좀 제한을 걸었다거나 제동을 걸은 그런 좀
그 그런 단편을 부분들이- 만들 때 조금 더 표현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스스로 좀 줄어든 게 있느냐를 네. 말씀이신 거죠? 이 영화에서요? 아니면 평소에도? 네, 뭐 여러 가지로. 스스로 제한을 의식적으로 두지는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더 가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갈 어떤 내공이나 표현력이나 그런 것들을 찾지 못해서 답답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너무 내가 세게 갖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터프해 가서 이걸 조금 절제해야겠다라고는 생각은 하는 편은 아니고 오히려 더 가고 싶은데 더 적절하게 이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표현 그런 부분을 못 찾아서 더 못 갔을 때 굉장히 아쉽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야기 처음 여실 때 계획한 대로 그대로 많이 몰고 가시는 분이어서 그걸 못했을 때가 아쉽지 더 이상 가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실 부침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업을 할 때 그 내 자신이 연출로서 이것 하나만은 내가 생각했던 비전을 오롯이 하고 싶어라고 밀어붙이는 부분들도 물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나 혹은 나 스스로도 약간 좀 아직 막연한 부분들이나 더 만져가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신들이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사실 작품을 만들다 보면은 많은 분들 지도해 주시는 분들 스태프분들 여러 분들이 이제 의견을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조언들을 해주시는데 그 제한을 둔다기보다 저는 조금 더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비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 방식이나 아니면 뭐 표현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더 현명하고 조금 더 내가 만족할 수 있게 서로 같이 고쳐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건 참 답답한데 이렇게까지 수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여름방학 이 보신 단편에서 두 주인공이 후반부에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는 몸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멱살을 잡는 것까지 리허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여러 가지 상황상 촬영, 배우분의 이제 뭐 연기나 여러 가지 톤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처음 생각했던 비전은 이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 그리고 제가 또 찍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뀌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정도의 톤으로 싸움을 하는 게 내가 생각했던 그 관념적인 것들에 맞닿아 있다 이렇게 수정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다듬어졌는데 그게 뭐 아쉽다거나 막 이런 느낌보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좀 많이 좀 다듬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유연한 감독이죠. 참 부럽습니다. 귀가 귀가 유연하다고요? 그 세 편 다 모두 잘 봤고요. 저는 조정덕 감독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애니메이션을 너무 재밌게 잘 봐가지고 특히 그 성우분들의 목소리가 이 애니메이션 활력을 좀 더 불어넣고 그 사투리가 너무 구수해서 더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가족 간의 아버지의 자리를 그린 영화 같은데 제목이 남자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의 자리라고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남자의 자리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으신 이유도 궁금하고 그 주인공 캐릭터 재영인가 너무 귀여워서 이거를 시리즈로 만들면은 이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짱구는 못 말렸지만. 그래서 혹시 이거 시리즈로 좀 만들 생각도 가지고 계시면 궁금합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는 그 말씀이 너무 지금 감사하고 되게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다면 못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물론 이 남자의 자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남자만 자리가 있냐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을 법한 오히려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지었던 것은 제가 가장으로서 이제 제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옛날 아버지들에 대한 어떤 조금 본 어떤 실제의 모습 아니면 보지 못했던 반대쪽의 모습을 좀 보게 됐기 때문에 조금 이 제목을 주변에서 그런 어떤 우려도 많았습니다만 끝까지 이제 몰고 나갔던 것 같은데요. 그 시대의 아버지들, 그러니까 가부장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분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좋게 보지 않는 분위기가 많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런데 그 시대의 그런 아버지들, 어떤 남자의 어떤 향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이렇게 막 물씬 풍기던 그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면들, 가정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이제 그런 면들이 갈수록 조금 잊혀져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부터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반대로 좀 이렇게 찝어서 이제 표현해보고 싶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우들에 대한 것은 성우들이 저희 성우들은 단편도 그렇고 장편도 그렇고 어떤 프로 성우들을 이렇게 함께 프로 성우들과 함께 했던 것은 아니고요. 오디션을 봐서 이제 뽑습니다만은 어떤 성우들을 꿈꾸는 학생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어떤 성우들이지만 하고 싶은 아직 기성의 그런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열정이나 열정 얘기하니까 조금 요즘에 굉장히 안 좋은 뜻으로 쓰이더라고요, 열정이라는 것이. 근데 좀 더 자유롭게 어떤 애니메이션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만큼 우리 어떤 실제 사회의 어떤 리얼한 어떤 얘기를 담고 있는 만큼 좀 더 유연하게 그 역에 좀 더 이렇게 어떤 연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그런 성우들과 어떤 성우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했던 어떤 흥미로운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진진과 아키다를 보시면은 우리 조정덕 감독님이 그 아버지를 어떤 식으로 구원하는지를 갖다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악역으로만 그려놓았는데 또 다른 형식으로 장편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어서 아마 보시면은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 연결된 부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질문. 오늘 세 편의 영화를 보고 났더니 이제 또 다음 작품들도 더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다음 작품들은 봤더니 원래 다 세 분 다 개성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번에 멘토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오히려 멘토가 있으셔가지고 혹시 작업하시는데 더 부담이 된다거나 혹시 뭐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혹시 못했거나 지금 여기 그 멘토분들이 감독님들이 안 계시니까 좀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저기 뒤에 저희 원장님이 계셔가지고 솔직하게 말씀을 괜찮아. 네.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영화 아카데미는 영화진흥위원회 산하에 뭐 국립영화학교 정도가 되는데 교수님들도 꽤 많으시고 또 이거 뭐라 그러지?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솔직히 말해서 100% 밀고 나갈 수는 없는 시스템이고, 왜냐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관객에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대중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성향 자체는 예술 영화 지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부딪히는 점들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멘토들이 정해질 때 각자 좀 잘 매칭이 되는 분들과 멘티를 하게 돼서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좁혀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의 성향을 또 이해를 해주시고 또 어떤 접점 같은 것들을 잡아가는 그런 부분들에서 속 시원하게 말을 못하겠네요. 제가 태경 선배님께 마이크 살짝 넘길까요? 네, 끝나고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해주시죠. 아 너무 재밌네요. 아니 뭐지 제작과 이제 저희가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 멘토이었던 감독이 이 자리에 남기지만 말을 많이 안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뭔가 내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에 내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저는 물론 같이 대화를 했지만 내가 정말 이 부분만은 좀 포기할 수 없다. 혹은 나와 많은 생각이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것을 그래서 강제로 다른 분들의 의견이나 이제 연출의 어떤 연출과 상관없이 그 강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은 또 아니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때는 이건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많이 밀고 나가기는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혼돈 남고 뭐 잔소리 뭐 듣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고요. 근데 네, 결정적으로는 어쨌든 최종으로 도장을 찍는 것은 그래도 이제 교육생으로 있는 우리의 몫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듣고 또 이제 많이 안 듣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결정을 제가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고집을 부렸던 게 생각이 많이 나네요. 조정. 제 멘토였었던 연성 감독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랑 어떤 연출의 어떤 연출 방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다른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연성 감독님의 어떤 멘토들을 제가 듣고 다르다. 역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어떤 생각들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어떤 부분들이 그분이 하신 어떤 얘기들에서 어떤 키가 되는 어떤 부분들을 문득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을 몇 번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에서 어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어떤 표현 방식이나 어떤 애니메이션을 대하는 어떤 뭐 시스템이라고 할까 이렇게 뭐 조금 연상 감독님께서 표현하시는 어떤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이제 근데 그 표현 방식이나 이게 굉장히 제가 그동안 저는 좀 전통적인 것들을 전통적인 어떤 방식들을 많이 해왔고요. 이제 연상 감독님은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시스템 애니메이션적인 어떤 3D를 활용한다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훨씬 더 이제 앞서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언젠가 이 두 지점이 만나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줄기로 나갈 거라는 생각을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어떤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전혀 다른 어떤 성향의 어떤 멘토와 멘티가 만나서 어떤 새로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한국영화 아카데미가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한 작품을 아주 여러 선생님들이 동시에 그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도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라고 이제 여기 그 창작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보고 도대체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데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게 저희는 되게 건강하다고 되게 생각을 하고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 작품 자체가 좋잖아요. 다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같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런데 이게 작품이 안 좋잖아요. 다 안 좋다고 그래요. 그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50대 50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아주 많은 저항들이 부딪히면서도 끝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그 선에서 자기 개성과 선생들의 역할들이라는 건 결국에서는 사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관객으로서 창작자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가는 과정에서 실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형태의 창작물들, 그다음 영화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정말 터프한 과정들을 뚫고서 만드신 거예요.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도 있어요. 못 만들고 끝까지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는 보면은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죠. 예. 저희 이제 질문 마지막 한 개만 받고서 할게요. 아까 먼저 손 드셨으니까 죄송하지만 이쪽. 네. 사실 나머지 두 작품은 굉장히 이제 선명화가 되게 분명하게 다가와서 이렇게 별로 질문거리가 없었는데 유지현 감독님 거는 되게 약간 아직도 보면서 좀 의문점이 많이 남아가지고 뭐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은 그 등장인물이 단편인데 불구하고 6명이 나오잖아요. 선생 셋에 학생 셋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학생 그 동성애 코드를 좀 가지고 있는 그 학생이 있는데 이제 그 학생은 그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넣으셨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엔딩 크레딧 다 끝나고 자동차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넣을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이 어느 날 갑자기를 키워드로 얘기하자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긋나는 사랑, 그러니까 그 양상이 그 여자 주인공은 선생님을 사랑하고 또 그 동성애 코드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친구는 찬수인데 찬수는 그 용진이라는 아이를 사랑하고 용진은 이렇게 호진을 좋아하고 이게 다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뱅글이 이렇게 그냥 도는 거예요. 또 문학 선생님, 무연 선생님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인간관계를 맺고 있지만 다 이렇게 어긋나는 가운데 이제 이게 사랑으로 엮여 있는 걸 표현하고 싶었고 그 중에 이제 한 꼭지를 좀 재미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인간 관계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를 그 동성애 코드로 꼭 넣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실제로 제가 어떤 뭐 성소수자나 그런지 않더라도 이제 톰보이 같은 여자 친구들을 실제로 막 좋아가지고 과자 같은 거 몰래 놓고 막 사물함을 막 이러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친구 오히려 좀 친구인데 좀 독특한 친구라는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동성애 코드로 넣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그 용진이라를 좋아하는 감정, 그 좋아하는 감정이 이성, 이게 동성 간의 그런 거라기보다 좀 용진이는 그 친구도 씩씩하고 또 남자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동경하는 쪽의 어떤 사랑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동차 소리는 이 영화 자체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불안감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닥쳐왔을 때 제가 느끼는 그 공포 이런 것들이 항상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어떤 풍경을 담고 있는 영화고 그걸 또 상징적으로 또 마지막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탁 차가 박는 소리를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넣어주면 교통사고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 못하는 사고인 것 같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걸 좀 상징적인 의미로 크레딧이 한번 드라마랑은 상관없이 사운드로 재미를 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는 모 감독님 이제 1000만도 넘게 하셨던 모 감독님이 그 후배이라서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왜 자기는 지금 수많은 영화들을 만들었는데 한 8작품, 9작품 만들었나 그런데 왜 첫 번째 영화가 나의 사람들이 내 대표작이라고 볼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왜 그렇게 생각을 해? 라고 했더니 한참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생각. 요즘에는 1년짜리, 2년짜리 고민을 안고서 영화를 만드는 것 같대요. 그런데 자기가 첫 번째 영화 만들었을 때는 30년의 고민을 안고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그게 남달랐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얘기들을 우리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이분들이 첫 번째 지금 장편을 만들었던 작품들 아마 비슷한 선상에 놓여 있는 작품일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아마 단편들 보셨으면은 우리 감독님들의 개성들이 아마 분명하게 보였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장편도 못지않고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훨씬 뛰어나게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영화쟁이들이 얘기하는 기술적으로 발전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켜보시면 훨씬 더 깊고 넓은 폭을 갖다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돌아가셔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카파 필름스 2017 한번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독님들한테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